영화 1987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 감독님한테 전해드린 말씀인데요. 뉴스공장이 워낙 그 인기가 많다 보니까 책, 영화, 이 홍보를 부탁한다는 청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든 뉴스공장에서 소개가 되면 크게 흥한다. 근데 사실 1987 영화에 관해서 전혀 험한 통 받은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왜 그럼 오늘 1987 이 얘기를 꺼내느냐. 1987이란 영화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관한 살아있는 역사 이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1987년 당시에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이셨죠. 유시춘 작가님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선생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시춘 작가님 본인도 되게 참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워낙 또 큰 분이 계셔가지고 가려져서 많이 들으시죠. 이거 질문이 식상할 수 있는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작가이신 그 관련해서 어떠냐라는 그러니까 사실 유시춘 선생님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늘에 가리지 않나 싶어서 속상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없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진짜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제 선거 지나서 얘기지만 그 대선 때 이제 할배 유세단 네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 당시 이제 이런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어대문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네. 안하문, 아빠가 나와도 문재인. 그때 유시춘 선생님 두고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나문이라고. 뭔지 아시죠? 유시민 나와도 문재인. 그러니까 참,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 일단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별 감정 없다고 하시니까, 서운한 거 없다고 하시니까, 당연히 그러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모셔서 듣고 싶은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국본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이 당시 이제 정말 살아계신 역사인데 일단 영화 1987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네, 영화가 예술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그 어떤 예술과 문학도 그 시대의 사회 현실과 역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이 양자 중에 그 후자에 더 충실한 그리고 매우 훌륭한 그 기능을 수행한 영화라고 보았습니다.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1987년이면 만약에 1987년도에 태어났다고 해도 이제 3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억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일종의 이제 노털 얘기 들을 수 있는 일단 그러면 이 1987년 6월 항쟁이 왜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된 건지 그 시작부터 한번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기니까요. 제가 간략하게 줄여서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유신 통치 체제는 사실 종신 집권 체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의 분열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민주주의를 갈구하던 국민들은 민주정부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했는데 뜻밖의 전두환과 그 신군부 일당이 광주에서 학살을 감행하고 그야말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로부터 한 7년에 걸쳐서 그 정통성도 민주성도 역사성도 부재한 그 정권을 물리치고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열망이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용기 있게 전위에 섰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 학생들이 감옥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많이 갔죠. 특히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학생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86년 12월 당시에 감옥에 약 예. 6천여 명의 청년 학생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6천 명이면 한 학교 그렇죠. 예. 진짜, 이제 예. 그러다 보니 수많은 학생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는 일이 네. 너무나 빈번했는데 네네. 언론의 재갈을 물려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1987년 새해가 밝았을 때 네네. 1월 14일 날 박정철 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가 물론 영장도 없었습니다. 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네. 비밀리에 잡아갔다가 지금 그 남영동 전철역 근처에 있는 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예. 이 박정철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네네.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박정철이 있었습니다. 예. 일일이 열거 못하겠지만 예. 1986년에 나온 변협,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인권보고서에 보면 군대 끌려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 네. 또 수사기관에 불려갔다가 아주 동떨어진 황간의 철로변의 시체로 발견된다든가 네. 이렇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다만 수사기관에 의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누적되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86년 11월 말에 애국학생 청년연합이라고 해서 애학투가 네네. 1,400명이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면서 건국대를 점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 이제 기억도 새롭습니다. 네, 근데 그때 건대 사태. 이제 건대 사태인데요. 네. 그때 모든 이 간제 언론, 예. 정부의 검열을 받는 언론들은 그것을 시키는 대로 정부가 전두환이 시키는 대로 무슨 공산주의 투쟁, 네. 또 일본의 적군파를 모방한 좌익 게릴라 네. 투쟁이다. 네. 이렇게 다 빨간칠을 하고 뒤집어 씌울 때인데 그 사법사상 유례가 없이 1,200여 명이 구속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감옥이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렀고 드디어 박종철 사건을 고문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깜짝같이 내다버리지도 못하고 네. 화장하지도 못하고 네. 들켜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들켜버려서 예.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요. 여러분 예.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네. 참 그 얼토당토 않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수준도 못 되는 그런 대응을 경찰이 내놓습니다. 책상을 유명한 말 탁 있었죠.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예. 당시에 강민창 치안본부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는데. 박처원 본부장도 있고 예. 이분들이 그 2, 3일 동안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수기한 결과가 겨우 그렇게 유치짬뽕인 탁 치니까 억하고 예. 죽었다는 유명한 말을 어록을 남겼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 박종철 사건을 보면서 역사는 간혹 우연을 통해 필연을 관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연을 통해 필연을 관찰한다. 이 우연한 사건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닌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남으로써 네. 그리고 드디어 그 고문까지 조작, 은폐한 이 정황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공분이 하늘을 찔렀고요.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누구도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는 체포 구금되지 않는 네. 헌법의 정신을 실천할 것을 네. 요구를 했고 예. 체육관에서 저희들끼리 쑥덕쑥덕 대통령을 뽑는 것이 아니라 공화국의 주인인 국민의 참정권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약간 부연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에 고문에 가담했던 사람이 전부 5명인가 그랬었죠. 그런데 2사람이 한 것으로 축소하고 2사람이 다 뒤집어쓰고 네. 들어갔다가 네. 구치소 안에서 사실은 3명이 더 있었다라는 얘기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그것을 천주교 정의구현 네, 그 사태라는- 얘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예, 예, 예. 참 이 역사가요. 뒤돌아서 생각하면 저는 무신론자인데 이럴 네. 때면 하늘이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그 5명 중에 A, B, C, D, E, F 중에 EF가 이제 뒤집어 썼단 말이죠. 네. 자기들은 나중에 이렇게 팔 잡아주는 정도의 아, 교력자였어요. 근데 네. 생각하니까 이거
고문치사라는 엄청난 범죄를 네. 둘이 다 뒤집어 쓰고 갈 생각을 하니까 아득하니까 울면서 예. 토로한 거예요. 네. 그거를 감옥에 계시던 양심수 한 분이 예. 적어서 이부영 선생님이 들으셨고 네. 그걸 또 그 당시에 그 있던 교도관이 예. 같은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과연 이 엄청난 사실을 누구에게 전달할 건가 예. 하고 한참을 고민을 했는데 첫째는 그때 개원청원 예. 국민운동을 벌이고 있던 야당에게 전할 건가? 네. 그럼 아니면은 뭐 학생들에게 전할 건가? 예. 그게 누구에게 전해야 이것이 가장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고 네. 의분을 불러일으킬까 하는 것을 고민한 끝에 예. 정의구현사재단이라는 그 신부님 예, 신부님들한테. 조직에 전하게 됩니다. 그때 뉴스 공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뉴스공장이 있었으면은 아깝습니다. 박정철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았죠. 하긴 그렇겠네요. 네. 네. 이 짧은 생각. 네. 자. 그렇게 해서 고문을 해서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걸 은폐하기까지 그런 이제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것이 도화선이 돼서 실제 행동까지 갔습니다만 그 고문치사 사건에 대한 분노를 넘어서 당시에 국민들이 요구했던 거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을 직접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라 난 그것이었죠. 그래서 그 얘기 관련해가지고 이제 이 선생님께서 계셨던 민주정치국민운동본부가 있었는데 그 조직은 어땠나요 당시? 네, 그 규모라든가.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폭발력을 지니게 된 것은 마지막에 네. 야당이 합류하면서 함께 조직을 꾸렸기 때문에 그렇게 폭발력이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제 박종철 군 사건, 고문치사 사건 일어나고 네. 그야말로 민주화운동 단체로만 2월 7일, 3월 3일 추도회와 평화대행진을 했는데 네. 그때는 청년 학생들과 민주화운동 단체만 결합을 해서 시위를 했는데 큰 대중적인 호응을 얻지 못했어요. 예. 또 무섭기도 했죠, 사실. 뭐 무서웠죠. 상황이. 그런데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만 네. 3.3 추도 집회가 평화대행진이 아주 형편없이 그 학생들과 제야단체만으로 네. 소규모로 일어나고 네. 금방 진압을 당하니까 예. 전두환 집단이 자신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4.13 호언 선언입니다. 그렇죠. 예. 난 너네들 말 들어줄 수 없어. 우리끼리 예. 체육관에서 대통령 뽑을래. 네. 난 너태우한테 줄 거야. 야. 하는 선언을 4월 13일 날 하게 됩니다. 4.13 호언도 참, 근데, 오랜만에 듣네요. 네. 예. 그 직전에 네. 몇 년 전에 그 심윤경이라는 이름으로 예. 주한미 대사를 했던 스티븐슨이라는 여성분 계십니다. 한국말도 잘하시는. 네네. 그때는 미국 대사관 참사관이었어요. 예. 그분이 우리를 찾아왔어요. 와서 좀 우호적이었어요. 저희 예, 민주화운동 예. 세력에게. 네. 와서 조심하라고. 어휴. 지금 전두환은 눈에 보이는 게 없다. 어휴. 그리고 내일 모레쯤 아마 호언으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체육관에서 다시 권력을 승계하겠다는 선언을 할 거다. 예. 그리고 탄압이 더 극심해질 테니 몸 관수를 잘 하라. 왜냐? 그 이유는 27 추도 집회와 3.3 평화대행진이 당신들만의 집회로 끝나지 않았느냐. 전두환이 자신감을 가진 것 같다.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살짝 일러주고 갔어요. 어떠셨어요? 그때 기분이? 뭐 그러거나 말거나 하는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어유 대단하십니다. 저 듣고 있는 그냥 앉아서 이 말씀만 듣고 있는 저도 등골이 오싹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4.13 호언 선언이 사실상 국본 결성의 불을 지핀 겁니다. 도저히 이제는 안 되겠구나. 네. 자기들끼리 체육관에서 모여서 쑥쑥 하면서 나 두한이는 나 친구 노태우한테 물려줄 거야. 너네들 눈 감고 입 닫고 가만히 있어 이 자식들아 주는 거나 먹고 이런 선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4.13 호언이 나고 그 이틀 뒤에 그 국보원을 결성하는 초동 모임을 저기서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요. 그 초동 모임 국본 결성하시고 그게 아까 3.3 대행진까지 말씀하셨고 4.13 호언까지 나왔으니까 대략 5월? 아닙니다. 4.13 호언 나고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돼서
4월 16일 날인가요? 아, 4월 바로. 그 우이동 개나리 산장이라는 허름한 집에서 네. 한 10명쯤 모여서 예. 초동을 꾸렸고요. 그때는 아. 그렇게 야당 정당이 합류할 거라까지는 생각을 안 했는데 네. 이제 종교단체, 제야단체, 학생운동단체가 모두 하나로 모여야 되겠다는 첫 모임을 한 게 아마 그 다음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15일, 6일. 근데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당시 87년도의 상황을 나중에 이제 6월 항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6월 항쟁이라고 명명된 이유가 6월 10일 날 네네. 큰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6월 10일 이 언저리쯤에 이제 이 국본이나 선생님. 네. 그래서 이제 긴 논의를 거친 다음에 네. 마지막에 갑론을박을 했던 것이 야당을 참여시킬 거다. 네. 그랬는데 네. 결과적으로 생각하면 야당을 참여시킨 건 너무나 잘한 일이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뭐 제주에서 서울까지, 네. 연령적으로도 10대에서 70대 네. 어르신까지 영원한 구별이 없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뭐 분야별로도 농민, 여성, 빈민, 학생, 인권, 법조, 문화예술 이 모든 장르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고 있던 모든 단체들이 총망라되었고요. 그래서 6월 10일 날 아침에 저희가 왜 그게 성공할 수 있었느냐면 네네네. 네. 한승환 변호사 같은 분이 이렇게 네. 굉장히 지적인 유머에 거의 뭐 신화의 단계에 그렇죠. 계신 예. 분인데 예. 나중에 회고하시기를 6월 항쟁이 성공한 것은 성공회에서 개최했기 때문에 성공했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지금으로 치면 게 아재 개그인데요. 아직 그렇죠. 그때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공회. 예, 6월 예. 10일 아침에 대해서 그 국본이 출범하던 5월 27일 아침 저 어제처럼 생생한데요. 네. 이게 거기에 참석한 한 200여 분의 발기인들이 네. 저처럼 다 담당 형사가 따라붙는 요주의 인물들이에요.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사찰. 블랙리스트에 올라 있는 분들이죠. 얼마나 까마면 3번을 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이 장소를 사전에 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정하질 않았어요. 우리가 새 나갈지가 모르기 때문에. 아니, 지금처럼 뭐 무슨 단체방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왜냐하면 그 국본을 결성한 무언가 얘네들이 일을 할 거라는 거는 이제 수사기관도 알고 있었는데 예. 몇 월 며칠 어디인지는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6월 10일은 5월 27일은 저희들이 정했고요. 네네. 장소는 그 전날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일단 문자 돌린 모든 단체들이 예. 종로통에 숨어 있기로 했습니다. 종로. 네. 광화문에서 네네네. 동대문까지 걸친 그 종로 양쪽의 길에 네. 적당한 곳에 있기로 하고 전령이 예. 이 쪽지를 써서 다녔습니다. 참 웃음밖에 안 나와요. 예, 아니요. 예. 그때는 뭐 너무 절박했죠. 그렇죠. 그래서 네. 방법이 저희 없습니다. 그 민가협은 어디에 있었냐면 지금 인재근 의원하고 나하고 등등 네. 어디에 있었냐면 종로 2가 골목에 있는 네. 그 당시 민가협 회원이 하던 카페를 새벽에 문을 열라 그래가지고 거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나가니까 네. 새벽빛이 부유하게 일어나는 아침이었어요. 그랬더니 5월. 네. 5월 27일 아침 예. 6시에 예. 그 멀리서 누가 오더라고요. 예. 그 기춘이에요. 명동 청년연합 간사로 있었던 전에 청와대에서도 일하고 있었던. 기춘. 네네. 그거 기춘. 김기춘? 아니야. 그냥 기춘. 오더니 설마. 이렇게 지나가면서 제 이 예. 쪽지를 예. 저 작은 메모지 한 장을 제 손에다가 이렇게 쥐어주고 나가더라고. 봤더니 향린교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저희가 이제 어디서 하느냐를 두고 네. 뭐 민주화 운동의 메카였던 종로가 기독교회관 예, 알쓸 신자매도 KCC, 얼마 전에 예, 나왔죠. 예. 거기 그다음에 뭐 명동성당 네. 또 향린교회 네. 그다음 서대문에 있는 기독교 사회문제연 예. 뭐 그 네 군데를 이제 올려놓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새벽 5시쯤 가봤더니 눈치를 챈 경찰들이 정경들을 나머지 세 군데는 다 풀어놨어요. 왔다 갔다 해요 보니까 그 기독교 회관하고 예. 기사연하고 명동성당 앞에는 예. 이렇게 정경들이 깔려 있고 사복 형사들이 왔다 갔다 해요. 워키토키를 꽂고. 그쪽 입장에서 보면 예상 문제잖아요. 거기는. 그렇죠. 예상 네. 문제지요. 네. 향린교회는 없었어요. 그래서 향린교회로 정한 것이 5시 한 반쯤. 네네. 그리고 6시에 쪽지를 써가지고 종로통을 중심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문자 돌린 단체한테 쭉 돌린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야, 영화네, 완전. 예, 싹싹싹싹 하면 그 얘기까지는 안 나와서 영화는 아마
국본을 결성하고 6월 항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요. 이거 사실관계를 아, 추적을 한 것이고요. 네네. 네. 그 뒤 영화도 앞으로 나와야 되겠지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다들 향림교회에 한 7시쯤에 모였고요. 예. 일사천리로 진행을 해서 끝나고 나오니까 그제서야 이제 그 뒤늦게 소식을 예, 접한. 뒤늦게 소식을 접한 경찰들이 예. 그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서 저희들이 의기양양하게 나왔죠. 그렇게 근데 결성을 했습니다. 그 긴박함. 네. 야. 자, 그러면 향림교회에서 이제 국본이 출발을 했고요. 출범을 했어요.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이거. 오늘 다 뭐. 그래요? 큰일 났네. 그러면 6월 10일로 정한 것은 아니요, 선생님, 저기, 이거는 영화도 영화지만, 네. 예, 좀 더 자세히 듣고, 네네. 예, 그래서, 선생님한테 다시 한번 폐를 끼치더라도, 네. 자세히 한번 들었으면 싶습니다. 자, 네네. 그러면 이제, 향림교회에서 출범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성공회에서 하셨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네네. 성공회는 그럼 어떻게 돼? 이제 우리가 성공회는 그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성공회에 그때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네. 거의 뭐 요즘은 좀 486 세대들이 거기 그때 한 20대 30대들로 있어가지고 예. 우리에게 매우 협조적이었고요. 거기만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6월 10일로 못을 박은 것은 첫날 회의에서 네. 전두환이 노태우에게 권력을 승계해주는 민정당 전당대회가 6월 10일 날 12시에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날로 저희들이 대응을 한 것입니다. 진짜 그때 저도 그렇게 기억이 생생한데 1987년 6월 10일 날 민주정의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데 당시 노태우 전당대회. 예. 네. 힐튼 호텔. 예. 그리고 이제 리셉션 축하연을 거기서 했죠. 네. 힐튼 호텔 예. 남대문 네. 숭례문 옆에 제가 그때 6월 10일 날 숭례문 부근에 있었거든요. 뭐 체류탄 연기 엄청 났을 겁니다. 남대문 시장을 처음 가본 게 그때였습니다. 네. 도망간다고. 예. 아이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막간에 제가 선생님 다시 한번, 설득을 해서 내일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요. 네. 6월 10일 날 네. 전경이 그냥 물샐 틈 없이 에워싸고 있는 삼겹사겹의 그걸 해치고 성공에 진입에 성공한 20명의 얘기가 하나하나가 영화입니다. 영화 1987이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감독님한테 전해드린 말씀인데요. 뉴스공장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책, 영화, 홍보를 부탁한다는 청탁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답니다. 김영란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 드리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든 뉴스공장에서 소개가 되면 크게 흥한다. 근데 사실 1987 영화에 관해서 전혀 껌한 통 받은 적도 없다고 하시는데 왜 그럼 오늘 1987 이 얘기를 꺼내느냐? 1987이란 영화가 1987년 6월 민주항쟁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또 관심이 커져가고 있는데 이 영화를 보시고 깊은 감명을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시기에 관한 살아있는 역사 이신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1987년 당시에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이셨죠. 유시춘 작가님 스튜디오로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선생님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네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시춘 작가님 본인도 되게 참 유명하고 훌륭하신 분인데 워낙 또 큰 분이 계셔가지고 가려져서 많이 들으시죠. 이거 질문이 식상한 강자 중에 그 후자에 더 충실한 그리고 매우 훌륭한 그 기능을 수행한 영화라고 보았습니다.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1987년이면 만약에 1987년도에 태어났다고 해도 이제 30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시절을 기억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면 이쪽에 이제 노털 얘기 들을 수 있는 일단 그러면 이
1987년 6월 항쟁이 왜 어떤 계기로 일어나게 된 건지 네. 그 시작부터 한번 말씀을 네, 부탁드립니다. 뭐 너무 기니까요. 제가 네. 간략하게 줄여서 예. 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박정희 유신 통치 체제는 사실 종신 집권 체제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내부의 분열로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하고 네. 민주주의를 갈구하던 국민들은 민주정부가 당연히 들어올 거라고 아주 합리적인 추론을 했는데 네. 뜻밖의 전두환과 그 신군부 일당이 광주에서 학살을 감행하고 그야말로 정권을 탈취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로부터 한 7년에 걸쳐서 그 정통성도 민주성도 역사성도 부재한 그 정권을 물리치고 네.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려는 열망이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는데 그렇죠. 그중에서도 청년 학생들이 용기 있게 전위에 섰습니다. 한간의 철로변의 시체로 발견된다든가 네. 이렇게 원인을 밝힐 수 없는 다만 수사기관에 의한 의문의 죽음이라고 추정되는 여러 죽음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것이 누적되어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86년 11월 말에 애국학생 청년연합이라고 해서 애학투가 네네. 1,400명이 민주정부 수립을 요구하면서 건국대를 점거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참 이제 기억도 새롭습니다. 네, 근데 그때 건대 사태. 네, 건대 사태인데요. 네. 그때 모든 이 간제 언론, 예. 정부의 검열을 받는 언론들은 그것을 시키는 대로 전두환이 시키는 대로 무슨 공산주의 투쟁, 네. 또 일본의 적군파를 모방한 좌익 게릴라 네. 투쟁이다. 네. 이렇게 다 빨간칠을 하고 뒤집어 씌울 때인데 그 사법사상 유례가 없이 1,200여 명이 구속이 되었고요. 예. 그래서 감옥이 터져나갈 지경에 이르렀고 드디어 박종철 사건을 고문하고 난 다음에 시체를 깜짝같이 내다버리지도 못하고 네. 화장하지도 못하고 네. 들켜버린 겁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들켜버려서 예. 이 사건이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켰고요. 여러분 예. 잘 아시다시피 그 영화에 자세히 나옵니다만 네. 참 그 얼토당토 않고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 수준도 못 되는 그런 대응을 경찰이 내놓습니다. 책상을 유명한 말 탁 있었대요. 치니까 억 하고 죽었다. 예. 당시에 강민창 치안본부장으로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는데 박처원 본부장도 있고요. 예. 이분들이 그 2, 3일 동안 할 수 있는데 예.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이 작가이신 예. 그 관련해서 뭐 어떠냐라는 그러니까 사실 유시민 선생님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렇게 그늘에 가리지 않나 싶어서 속상하실 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어떠세요? 없습니다. 선생님 표정이 진짜 없으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뭐 이제 선거 지나서 얘기지만 그 대선 때 이제 할배 유세단 네. 네 하셨었잖아요. 그러면서 나왔던 얘기가 그 당시 이제 이런 농담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뭐 어대문 예 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 네. 뭐 안하문 아빠가 나와도 문재인 그때 유시춘 선생님 두고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유나문이라고 뭔지 아시죠? 유시민 나와도 문제인. 예. 그러니까 참, 뭐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입니다만. 자, 일단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별 감정 없다고 하시니까, 서운한 거 없다고 하시니까, 예, 당연히 그러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모셔서 듣고 싶은 말씀 시작해 보겠습니다. 민주정치 국민운동본부, 줄여서 국본 상임집행위원으로 활동하셔서, 이 당시 이제, 뭐 정말 살아계신 역사인데, 일단, 영화 1987,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보셨는지 좀. 네. 영화가 예술로서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요. 네. 또 그 어떤 예술과 문학도 그 시대의 사회 현실과 역사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사회적인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저는 예. 그러다 보니 청년 학생들이 감옥으로 많이 끌려갔어요. 많이 갔죠. 특히 5.18 광주 민중항쟁의 진상을 밝히기를 요구하는 학생들은 모두 잡아갔습니다. 네. 그래서 86년 12월 당시에 감옥에 약 예. 6천여 명의 청년 학생을 비롯한 양심수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6,000명이면 한 학교 그렇죠. 예. 이제 예. 그러다 보니 수많은 학생들을 영장도 없이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는 일이 네. 너무나 빈번했는데 네네. 언론의 재갈을 물려놓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보도하지 못했습니다. 예. 그래서 드디어
1987년 새해가 밝았을 때 네네. 1월 14일 날 박정철 군이 피의자도 아닌 참고인으로 불려갔다가 물론 영장도 없었습니다. 네.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요. 네. 비밀리에 잡아갔다가 지금 그 남영동 전철역 근처에 있는 예.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다가 물고문에 의해서 참혹하게 살해당합니다. 그런데 예. 이 박정철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네네. 그 이전에 이미 많은 박정철이 있었습니다. 예. 일일이 열건 못하겠지만 예. 1986년에 나온 변협, 대한변협에서 발간한 인권 보고서에 보면 군대 끌려가서 의문의 죽음을 당한 학생들, 네. 또 수사기관에 불려갔다가 아주 동떨어진